안녕하세요.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입니다. 수만 편의 논문을 AI와 분석하고 대신 읽어드립니다. 이제 매일 운동하면서 편하게 듣기만 하세요.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라면 거의 법칙처럼 듣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믿음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적 이유가 우리가 알던 거랑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커팅 때 가볍게 운동하는 게 근육 모양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부상 위험을 낮추고 훈련 효율을 관리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이었거든요. 그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보디빌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오랜 격언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 근육량을 늘리는 벌크업 시기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커팅 시기에 서로 다른 운동 방식을 써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건 식단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보통 벌크업 때는 근육을 키우려고 일부러 칼로리 더 많이 먹는 칼로리 잉여 상태를 유지하고요. 반대로 커팅 때는 체지방을 빼려고 섭취를 줄여서 칼로리 결핍 상태를 만들죠. 이런 영양 전략과 운동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벌크업 때는 근성장을 위해서 무거운 무게로 횟수는 적게 하고 유산소는 줄이는 식이었습니다. 에너지를 근육 만드는 데 더 집중을 하려는 거죠. 반대로 커팅 때는 가벼운 무게로 횟수는 많이 가져가면서 유산소 운동을 늘리는 게 거의 정석처럼 여겨졌었어요. 이런 방식은 그 프랭크 제인 같은 옛날 유명 선수들 시절부터 경험적으로 전해 내려온 일종의 문화 같은 거였죠. 당시에는 엄격한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성공한 선배들의 경험담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브로사이언스 같은 측면이 강합니다. 이 격언이 오랫동안 설득력을 가졌던 이유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무거운 무게는 큰 근육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본 거죠. 마치 무거운 벽돌로 큰 벽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실제로 많은 운동 차트를 봐도 근육을 키우는 근비대 구간은 주로 무거운 무게로 한 8번에서 12번 정도 반복하는 걸로 표시되곤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반대로 가벼운 무게는 근육의 선명도, 즉 데피니션과 연결된다는 논리였어요. 커팅 시기에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면 근육이 다듬어지고 조각되는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거죠. 완성된 조각을 섬세하게 다듬는 느낌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무거운 무게는 부담스러워하고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하는 운동이 근육을 예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경향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운동 중에 느껴지는 이 감각도 이런 믿음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어요. 운동 중에 느끼는 그 타는 듯한 느낌이나 일시적으로 근육이 빵빵해지는 펌핑 같은 주관적인 감각을 실제 지방이 타거나 근육이 다듬어지는 과정과 직접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오류일 수도 있는데 피트니스 업계의 몸매 조각이라든지 탄력 증진 같은 마케팅 문구들이 이런 오해를 좀 더 강화시킨 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관련 연구들이 꽤 많이 쌓이면서 현대과학은 이런 전통적인 믿음에 정면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은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런 오래된 격언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특정 무게나 횟수만이 근성장에 좋다거나 특정 방식으로만 근육 선명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디빌딩계의 오랜 격언,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런 말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설득력을 가졌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봤고요. 칼로리 섭취를 늘리고 줄이는 단계에 따라서 훈련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무거우면 커지고 가벼우면 선명해진다는 아주 직관적인 논리가 핵심이었고요. 성공한 선수들의 경험이나 운동 중 느끼는 주관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널리 퍼졌지만 현대과학은 이런 전통적인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흔히 근육을 키우려면 8회에서 12회 반복이 최고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요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총량,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동량을 비슷하게 가져가고요. 각 세트마다 더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면요. 그게 5번 겨우 드는 아주 무거운 무게든 아니면 30번 넘게 할 수 있는 가벼운 무게든 근육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커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물론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대 힘, 그러니까 순수한 근력 자체는 당연히 무거운 무게로 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근육 크기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결국 우리 근육이 느끼는 노력의 수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실패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몸은 가벼운 무게를 들고 있을 때조차 남아있는 모든 근육세포를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무거운 걸 들 때처럼요. 이걸 해내만 크기 원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요. 쉽게 말하면 몸이 필요에 따라서 근육을 순서대로 쓰다가 지치면 결국 큰 힘을 내는 근육까지 다 끌어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무게는 근육을 직접 강하게 당기는 기계적 장력을 주로 사용하고, 가벼운 무게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근육이 지쳐서 타는 듯한 느낌, 즉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근육을 만드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 근육 성장이라는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무겁게 들어야만 근육이 크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반대로 살을 뺄 때, 즉 커팅 시기에는 가벼운 무게로 많이 하면 근육 모양이 다듬어지고 선명해진다, 이런 믿으면 어떨까요? 흔히들 데피니션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좀 명백한 오류에 가깝습니다. 근육의 선명도, 이 데피니션이라는 것은 운동 방법으로 결정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직 우리 피부 바로 아래에 그 근육을 덮고 있는 지방층의 두께에 달려 있습니다. 체지방률을 낮춰서 그 지방층을 얇게 만드는 거, 그것만이 근육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육하고 지방은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서 서로 변환될 수가 없거든요. 근육이 지방이 되거나 지방이 근육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운동하는 진짜 중요한 역할은요, 살이 빠지면서 애써 만든 이 소중한 근육까지 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데 있습니다. 운동으로 근육 모양 자체를 막 조각하고 다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덧붙여서 특정 부위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 부위 지방만 쏙 빠지는 이른바 국소 부위 감량이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 전체에서 비율에 따라서 빠져나가거든요. 뱃살 빼려고 윗몸 일으키기만 죽어라는 게 큰 효과가 없는 이유죠. 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가볍게 많이 반복하는 게 칼로리를 더 많이 태우니까 살 빼는데 더 유리하다는 건데요. 운동하는 동안만 딱 놓고 보면 고반복 운동이 저반복 운동보다 아주 약간, 정말 약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움직이고 몸이 에너지를 쓰는 방식도 조금 다르니까요. 하지만 전체적인 체지방 감량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예요. 체지방을 빼는 시기에 근력 운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칼로리를 조금 더 태우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든 근육을 최대한 지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칼로리 부족 상태를 만드는 건 주로 식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훈련 방식에 따른 그 작은 칼로리 소모 차이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운동 후에 추가로 칼로리가 더 소모되는 효과, 이 폭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반복 횟수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종합해보면 과학적인 증거들은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 전통적인 믿음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육 성장은 꼭 특정 반복 횟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실패 지점에 가까울 정도의 충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점. 둘째, 근육의 선명함, 이 데피니션은 운동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체지방률에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반복 횟수에 따른 운동 중 칼로리 소모 차이는 전체적인 체지방 감량 과정에서는 아주 미미하다는 점.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진 이유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격언이 과학적으로는 설득력이 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 격언이 과학적으로는 딱 들어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근육 모양을 다르게 만든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이번엔 이게 왜 틀린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이나 실제로는 꽤 괜찮은 전략처럼 받아들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해도 근육은 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운동 상황에서는 특히 스쿼트 같이 온몸의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걸 가벼운 무게로 20번, 30번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리 근육이 지치기 전에 먼저 숨이 차서 헉헉거리게 돼요. 운동 목표 지점까지 가기 전에 심폐 능력이 먼저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극대 피로 비율 SFR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져요. 자극대 피로 비율은 일종의 훈련 가성비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최소한의 피로,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의 근성장 자극, 즉 효과를 얻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벌크업 시기에는 우리가 잘 먹잖아요. 칼로리 섭취가 많으니까 회복 능력이 아주 좋아요. 이때 한 대여섯 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는 무거운 복합 운동은 심폐 부담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쉬우면서 목표 근육에는 아주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 대비 피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가벼운 무게로 아주 많이 반복하는 운동은 근육에 자극을 주긴 주는데 그에 비해서 심폐지구력 부담이나 전신 피로 같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크업 때 무겁게 드는 경향은 그 무게 자체가 근육을 특별하게 만들어서라기보다는요. 심폐 능력에 방해받지 않고 목표 근육에 점진적으로 더 큰 부하를 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선호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커팅 시기에는 왜 가벼운 무게가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걸까요? 커팅 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이건 근육을 조각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좀 취약해진 시기에 부상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칼로리를 줄이면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회복 능력도 눈에 띄게 떨어져요. 근육 회복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힘줄이나 인대 같은 우리 몸의 결합 조직들도 회복이 더뎌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무거운 중량을 고집하면 관절이나 결합 조직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평소보다 훨씬 커져서 부상 위험이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가벼운 무게로 실패 지점 가까이 아주 많이 반복하는 훈련은 근육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극은 충분히 주면서도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140kg으로 스쿼트 5번 하는 거랑 80kg으로 스쿼트 20번 하는 거랑 비교해보면요. 후자가 척추나 무릎에 주는 부담이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아까 말한 SFR 관점에서 다시 보면 커팅 시기에는 고중량 훈련의 필요 비용, 특히 그 안에 포함된 그 부상 위험이라는 비용이 너무 커져서 SFR이 나빠지는 거예요. 반면에 저중량 훈련은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적으니까 SFR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결국 커팅은 가볍게라는 말이 경험적으로 터득한 일종의 위험 관리 전략이었던 셈인데요. 그 생리학적인 안정성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인 측면이에요. 훈련의 가장 기본 원리가 점진적 과부하잖아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줘서 몸이 적응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근육 성장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부여 요인이거든요. 기록이 좋아지는 걸 보면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운동하게 되죠. 그런데 칼로리가 부족한 다이어트 중에는 근력을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기 쉽죠. 이런 상태에서 매주 억지로 무게를 늘리려고 하면 계속 실패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좌절감을 느끼기 쉬워요.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건 운동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훈련 목표를 중량 증가에서 반복 횟수 증가로 살짝 바꾸는 게 아주 현명한 해법이 될 수 있어요. 같은 무게라도 지난번보다 한 번 더 반복하는 건 다이어트 중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진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심리적으로 큰 승리감을 줍니다. 이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힘든 다이어트 기간에도 훈련의 즐거움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도와줘요. 어떻게 보면 점진적 과부하라는 원칙의 의도는 유지하면서 동기부여를 잃지 않게 하는 일종의 심리게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 오래된 격언은요. 전통적으로 알려진 근거, 즉 근육 매스나 데피니션을 위한 거라는 설명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명한 훈련 전략이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벌크업 시기에는 고중량 훈련이 갖는 효율성에 있었고요. 커팅 시기에는 저중량 훈련이 주는 부상 위험 관리의 이점, 그리고 심리적 동기부여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는 잘못된 이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해온, 어찌 보면
보디빌딩 커뮤니티의 숨겨진 경험적 지혜였던 거죠.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 말이요. 원래 알려진 이유랑은 좀 달라도 실제로는 훈련 효율이나 부상 관리 같은 면에서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번에는 이걸 바탕으로 실제 우리 훈련에 적용할 만한 최종 권장 사항들, 이걸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바로 무게를 확 낮춰야 될까요? 그건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벌크업은 고중량만, 커팅은 저중량만 이렇게 딱 나누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떤 식이든 다양한 반복 횟수를 활용하는 게 근육 성장에는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훈련 방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막 시작했을 때, 이때는 아직 몸에 에너지도 좀 있고 회복력도 비교적 괜찮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기존에 하던 대로 비교적 무거운 무게를 다루는 훈련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한테 나 아직 힘세, 분해되지 마, 이런 강력한 신호를 계속 보내서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럼 힘이 좀 빠지고 다이어트가 진행돼서 몸이 지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이어트 중반이나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피로가 쌓이고 관절이 좀 뻐근하다거나 평소 들던 무게가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이런 신호가 오면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해야겠는데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몸의 신호를 잘 읽고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훈련 내용의 일부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한 4에서 6회 정도 반복하던 아주 무거운 세트의 비중을 좀 줄이고요. 대신 8에서 15회 혹은 15에서 25회 같이 중간이나 좀 더 높은 반복수의 세트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요. 구체적인 운동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매번 5회 5세트 하던 스쿼트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면 이걸 8에서 12회 정도 할 수 있는 레그 프레스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거운 벤치 프레스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세트는 무게를 확 낮춰서 더 많이 반복하는 드롭 세트나 가벼운 덤벨 프레스를 추가하는 식으로 약간 변형을 줄 수도 있고요.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일부를 대체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자기 조절이에요. 내 몸이 보내는 피드백에 맞춰서 훈련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부상 위험은 낮추면서도 훈련 강도, 그러니까 근육에 주는 자극은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결국 모든 훈련 결정의 밑바탕에는 단순히 다이어트니까 무조건 가볍게가 아니라 현재 내 몸 상태에서 최적의 자극 대 피로 비율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노력이 깔려 있어야 돼요. 과거의 격언을 그냥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현대과학, 특히 이 SFR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해석해서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이게 잘못된 이유로 퍼졌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효과적인 피로 관리나 부상 예방 전략이었던 거죠. 이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훈련을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장 스마트한 훈련은 결국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꾸준함을 지키는 거니까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벌크업은 무겁게, 커팅은 가볍게 전략이 실제로는 피로와 부상 위험을 관리하는데 꽤 유용한 접근법이었다는 걸 살펴봤고요. 그 이유가 단순히 근육 모양 때문이 아니라 몸의 회복 능력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훈련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즉 SFR을 관리하는 문제였다.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래서 처음부터 확 바꾸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고반복 훈련의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결정할 때 항상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자극 대 피로 비율은 뭘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셨죠? 저희가 믿음직한 운동 나침반이 되어 핵심만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며 똑똑해지는 경험, 구독 버튼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떤 주제가 궁금한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대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처럼 듣는 세계적인 운동 정보였습니다.